제80화 중원을 제패한 여진. 아골타가 건국한 여진의 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주변국을 정복하였습니다. 1124년 서하를 복속시키고 다음 해에 거란을 멸망시켰습니다. 1126년에는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고려를 인종 때 4대 관교로 역전시키고 1127년 북송을 멸망시켰습니다. 거란 천조제의 압박에 시달리다 반란을 일으킨 아골타가 금을 건국한 시점에서 12년 만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 짧은 기간의 급격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조제는 금이 건국된 초기에는 금나라를 승인하고 속국으로 만들려는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몇 차례 회담을 하였고 사신이 4차례나 왕복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천조제가 소봉선을 선봉으로 야율 장로를 부장으로 70만 대군을 이끌고 아골타를 토벌하러 출전하던 중 야율 장로가 천조제를 폐립시키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천조제는 금과 싸우지도 못하고 급하게 반란을 진압하러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금은 경무장한 기병 2만으로 후방을 기습하여 거란군을 대패시키니 죽은 사람이 백리를 이루었고 수레와 수많은 군소품과 보물들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금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아골타의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발해, 한족 등 주변 여러 부락들이 급속히 아골타 편으로 돌아섰고 천조제의 거란은 정치적으로 분열되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116년에는 발해인 고 영창이 대발해국을 세우고 황제를 자칭하였습니다. 군사가 부족한 고영창은 금의 사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아골타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기에 아골타는 고영창을 공격하여 사로잡았습니다. 금나라가 세력을 확장하자 북송의 휘종은 금과 연합하여 거란을 멸망시키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휘종은 아골타에게 사신을 보내 동맹을 맺고 거란을 함께 공격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금이 거란을 멸망시키면 다음 차례는 북송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지만 휘종이 거란에 대한 적개심이 이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골타는 거란을 공격하여 상경을 함락시키고 이어 경주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골타는 북송, 휘종과 연합하였습니다. 아골타는 동생을 군 책임자인 도통으로 삼고 천조제를 잡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천조제는 협산으로 도주하였고 1123년 8월 전쟁터에서 귀환하던 아골타가 죽자 동생 오골매가 태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휘종은 금나라의 군사력을 빌려 거란에 복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이 약한 북송은 거란과의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하여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금군은 북송과의 약속에 따라 연경을 함락시켰지만 북송군은 거란군에 패배하다 보니 연경 함락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거란을 몰아내고 연운 16주를 차지한 금은 처음 약주와는 달리 일부인 6주만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북송이 약속한 대로 기존에 거란에 바치던 세패만큼 금이 받기로 한 것에 추가하여 6주를 돌려주는 대가 명목으로 전쟁 비용인 100만관 값어치의 비단을 북송에게서 받았습니다. 북송과 금은 거란이 천조제를 잡게 되면 서경의 땅을 북송이 갖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란의 장각이 평주 땅을 가지고 금나라에 투항했다가 아골타가 천조제를 정벌하러 가는 도중 북송에 투항한 것입니다. 북송은 투항한 장각을 자신들의 신하로 인정하고 장각에게 세습을 허락했으나 분노한 금은 장각을 공격하여 평주를 함락시키자 장각은 북송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금은 배신한 장각의 소환을 요구하였고 두려움에 빠진 북송은 장각을 죽여 금에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금이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북송이 금과의 동맹 중에 거란과 함께 금을 공격하려고 했던 서신들을 확보하였고 북송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금은 이제 북송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골타 사후 금태종이 된 오골매는 1124년 10월 북송을 공격하였고 장군 곽약사가 금에 항복하면서 금은 북송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북송의 휘종은 태자인 조환을 흠종으로 세우고 자신은 동쪽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금은 북송의 수도인 변경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일단
화의를 맺었다가 1126년 다시 공격하였습니다. 11월에는 변경에 도달하여 북송이 휘종, 흠종 두 황제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127년 2월 금태종은 흠종을 억류하고 이어서 휘종과 황족 중신들을 모두 성에서 나오라고 요구한 다음 포로로 잡아 금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북송을 멸망시킨 금은 장방창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우고 국호를 초라고 하는 위성 정권을 세웠지만 장방창은 잠시 황제 자리에 있다가 남송에 귀순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방창은 남송이 고종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금은 장방창을 대신할 새로운 괴뢰국가로 제를 만들고 황제 자리에 유예를 앉힌 다음 황하이남이 한족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금나라 인구는 12세기 후반에 4천만에서 점차 증가하여 13세기 초에는 5천만, 멸망 시기인 13세기 중반에는 6천만 정도였는데 그중 한족이 전체 인구의 5분의 4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금나라의 지배층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여진인으로 절대 다수의 한인을 통치하여야만 하는 난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금나라는 북송을 멸망시켰으나 갑자기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관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1127년 5월 북송 휘종의 9번째 아들 조구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응천부에서 정권을 세우니 이를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요와 북송의 대치 시대가 끝나고 금과 남송이 대치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금은 먼저 정복한 거란 지역의 사람들은 한인이라고 하고 나중에 정복한 북송 사람들을 남인이라고 부르고 차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운 지역의 한인은 금나라에 순응하였으나 새로 점령한 남인들은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나라의 통치자들은 초기부터 남인들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초기 태종 시절 남인들을 모두 말살하자는 정책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태종이 이를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잔혹한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금의 관리들을 각 지역에 파견하였는데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습니다. 사로잡은 도적들을 감시하고 처형하였는데 때때로 톱으로 사지를 썰고 불로 지지기도 하였으며 적을 잡으면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금 군대는 매우 잔혹하였고 영역 내의 각 민족의 지위도 불평등하게 차별 대우하였습니다. 3조 북맹회편에는 병권, 화폐, 곡물은 먼저 여진인이 사용하고 그 다음 발해인, 거란인이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한인이 사용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골타는 발해인들을 우대하여 처음 영광주에서 거병하였을 때부터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 라고 말했다고 금사에 전해지며 금나라 군대는 사로잡은 한인을 삭발시키고 말을 끌거나 짐을 지게 하였으며 얼굴이 예쁜 여자는 차지하고 늙고 못생긴 여자는 죽였다. 그리고 북송 멸망 이후 금의 포로가 된 자는 황제의 자손이든 관리의 자손이든 모두 노비가 되었으며 그들에게 고역을 하게 하였다. 매달 한 사람당 피 5말, 매년 5줌의 말을 주어 스스로 옷을 짜게 입게 하였으며 이외의 한 푼의 수입도 없었다. 남자들은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게 하여 1년 내내 알몸을 드러내야 했는데 이를 불쌍히 여긴 금나라 사람은 불을 지펴 밥 짓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용제 수필에 기록되었습니다. 호가 용제인 홍매는 남송 사람으로 금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어 15년 만에 남송으로 귀국한 관리로 집안의 두 형이 재상과 부재상을 지낸 명문가 출신입니다. 남송이 고종으로부터 한나라 시대 흉노의 사신으로 갔다가 포로가 된 소무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치하의 말을 들은 인물로 자신이 금나라 시절 억류당한 경험을 기록하였습니다. 훗날 금과 남송을 멸망시킨 원나라는 요사, 금사, 송사를 편찬하기에 앞서 먼저 정통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원나라는 요, 금, 송 모두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러므로 삼국의 연호를 각각 사용하여 연대를 표기하였습니다. 원이 망하고 들어선 명나라는 이러한 원나라 역사가들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송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요와 금을 부속적인 위치에서 서술하였는데 이를 대송사라고 칭합니다. 그 후 이런 대송사의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영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란과 금은 당대에 송나라의 정통성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거란은 자신들이 요나라가 정통왕조라고 하였으나 북송도 정통왕조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나라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금 통치자들은 남송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금이 유일한 정통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916년 거란이 등장한 10세기는 동아시아에서 대변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전까지 동아시아는 한족을 중심으로 천하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천하질서는 한족 중심의 정권과 주변의 오랑캐 정권이 수직적 위계를 이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오랑캐들은 신하의 위치에서 한족에 복종하는 국제 질서를 말하였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한족 황제가 책봉하고 오랑캐는 조공을 바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세기에 거란이 중원으로 진출하면서 전통적 천하 질서는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북방민족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하하였고 한족 정권은 힘에 밀려 남쪽으로 도망쳐야 했으며 결국 남송은 원나라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거란의 남쪽 경계는 북경과 천진 일대까지 이르러 중원의 일부분만 차지했지만 금나라는 달랐습니다. 금나라는 황하와 양자강 사이의 회화 일대까지로 중원 전체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거란은 북송을, 금나라는 남송을 힘으로 압도하였고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책봉과 조공 체계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원의 한족 정권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북방민족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한족 황제에게 조공을 받는 질서가 형성된 것입니다. 요, 금, 원, 청, 북방 유목민족의 천하가 중국사의 중심을 차지한 것입니다. 금나라에 이어 13세기에 등장한 몽골은 중국을 통일한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동유럽, 이슬람 지역에 이르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여진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중원을 지배한 마지막 정복 왕조인 청은 지금의 중국 영토보다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역대 중국 왕조 중 가장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였고 276년간이나 중원의 지배자로 군림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화이관이 붕괴한 것입니다.